만약 제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겨진 진실을 절대로 알 수 없었겠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닐 거라 믿어요. 어쩌면 첫 만남부터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만나면서 초반부터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죠. 친구들도 하나둘씩 시집을 가고 마음이 살짝 초조하던 찰나에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전 이게 분명 결혼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첫눈에 느낌이 팍 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따뜻하고 자상하고 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세심한 남자라는 생각에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급진지해진 표정으로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까 우리? 그게 정확히 언제 할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혹시 생각해둔 날짜가 있어? 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난 3개월 뒤에도 가능해. 아직 우리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렸잖아. 그래도 차근차근 순서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린 어쨌든 나이가 있잖아. 나랑 결혼하기 싫어? 싫은 건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내가 빨리 결혼하길 원하셔. 내 남동생이 나보다 먼저 결혼했거든. 그 이후로 계속 닥달하더라. 내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올 지경이라니까. 아무튼 난 올해 안까지는 승부를 보고 싶은데 자긴 어때?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얼른 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낳지. 고민할 시간에 나이 들어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 그건 그래. 나도 임신 출산을 생각하면 임자 만났을 때 일찍 해버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프로포즈는 못 해주겠지만 이거 하나는 꼭 약속할게. 무조건 아내 편만 드는 남편이 될 거야. 아내 말이 법이다. 이게 내 신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할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스드메도 내가 알아봐주고 신혼여행도 내가 싹 다 정리해서 보여줄게. 우리 예비 신부님은 결혼식장에 와서 입장만 하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까지 결혼에 열정적인 남자는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도 일찌감치 결혼해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늘 말하던 사람이라 왠지 모르게 더 든든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한창 적응해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100%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난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될까? 이렇게 다 해준다고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결혼도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공용 통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같이 모으고 충당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짜면서 그렇게 예비 부부의 모양새를 갖춰나갔습니다. 예비 신랑 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저희 집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사윗감을 보시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하신지 그 자리가 끝난 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더 만나보지 뭘 그렇게 급하게 시집을 가려고 하냐? 요즘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만. 언제는 빨리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여자의 숙명이라더니? 결혼만 하고 손주 안겨주면 건물 한 채 주겠다고 하더니 꽉 막혔던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개방적으로 변하셨을까? 아니 막상 사윗감 보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그렇지. 빨리 결혼해서 집 좀 나갔으면 싶더만 막상 코앞에 닥치니까 시원섭섭하네. 그럼 나 시집 가지 말고 아빠 옆에 붙어있을까? 건물 관리 같이 하면서 노후 같이 보낼까? 아이 그건 더 싫어. 아이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드네. 아이 얼른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야.
저는 항상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어요. 덕분에 부족함 없이 컸거든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장사하며 규모를 넓히고 건물주가 되기까지 저희 아버지는 참 많은 시련을 견뎌오셨습니다.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외동딸이었던 바로 저였어요. 아버지는 딸만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나고 없던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딸이 시집 간다고 눈물을 글썽이고 계시니까 제 마음도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약속했어요. 보란듯이 잘 살겠노라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좋은 며느리가 되어 씩씩하게 잘 해낼 거라고.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에 무사히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관문인 예비시댁이 남았어요. 시댁. 그 이름만으로도 범접하기 어려운 불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꽃다발을 사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왔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른 여자친구 좀 데리고 오라고 사정사정 했거든. 아이 차린 게 얼마 없는데 어쩌나? 불고기 좋아해? 아유 내가 초면에 반말을 해서 좀 그런가? 아이 사진으로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난 구면인데. 편하게 대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어쩜 사람이 이렇게 점잖고 예뻐. 부모님이 이런 딸 둬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거기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 와서 밥부터 먹자고. 저 때문에 괜히 일만 하신 거 아니에요? 밥은 제가 대접해드렸어야 했는데. 아유 우리 귀한 예비 며느리가 오셨는데 상다리 휘어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차려드려야지. 부담 갖지 말고 얼른 먹어. 밥 식어.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시끌벅적하면서도 활기가 돋더라고요. 생전 느껴보지 못한 집안 분위기에 살짝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장례식장처럼 숙연하고 조용한 것보다는 이런 게 낫잖아요. 아무튼 밥을 먹는 도중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계속 재촉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는 정했나? 아, 그건 양가 부모님께 미리 인사드리고 차근차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잠시 미뤄뒀습니다. 아이 뭘 허락까지 받아. 그냥 날짜 정해서 통보하면 그만이지.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신가 싶어서. 나는 다 좋으니까 알아서 해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내가 이놈 장가 보내고 싶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아니? 지 동생보다 훨씬 늦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탔겠어. 아유 나는 그냥 상견례도 그냥 예식장에서 했으면 좋겠어. 허례허식이 다 무슨 소용이야. 지들이 좋으면 그만이지.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둘이 그냥 이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면 소원이 없겠어. 그게 부모로선 최고의 효도야. 알지?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좋은 짝 만난 것 같아서 엄마 입장에선 행복하단다. 그때까지는 분명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머릿속에서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분명 남동생과 와이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집안에 남동생만 있고 와이프가 없더라고요. 보통이라면 부부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날 무슨 일정이 있으신가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돌려 물어봤어요. 어머님,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인원수 맞게 챙겨왔거든요. 근데 도련님 옆에 분은 왜 안 계시는지. 아, 네 동서? 아, 내가 소개 안 했니? 뭐 나중에 차차 인사하면 되지 뭘. 걔는 지금 바빠서 인사할 틈도 없다. 얘 며느라, 내가 네 선물 챙겨놓으면 되는 거지? 넌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바로 그때 부엌에서 네 하는 대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그 집에 방문하자마자 분주하게 혼자 일만 하는 가사도우미로 보이는 여자분이 한 명 있었거든요. 인사도 없이 밥만 차리길래 전 당연히 그분이 고용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제 예비 동서였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확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분에게 다가가 저기 좀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자 시어머니는 저를 필사적으로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예, 그냥 동서라고 부르면서 반말해. 무슨 예의를 차리고 그러니? 그리고 쟤는 누가 도와주면 불편해서 일 더 못한다. 그러니까 도움 주겠다고 나서지 말고 이리로 와서 앉아. 넌 귀한 손님인데 왜 손에 물을 묻히려고 그래? 그 말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서에게 과일 좀 깎아와 예쁘게 담아서 하며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불편하고 난처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네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같은 며느리인 입장이 될 텐데 왜 저는 거실에 있고 동서는 부엌에 처박혀 있냐고요. 심지어 동서는 그 부당한 일들을 묵묵히 해내고 있더라고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타격감 없이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에 저로서는 뭐랄까 충격 그 이상이었어요.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예 부리듯이 막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신랑이든 동생이든 그 부당함을 뜯어 말리는 이 하나 없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후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만날 때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미묘하게 달라진 뉘앙스를 캐치했는지 먼저 질문했네요.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런 건 없어.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 온 날부터 쭉 표정이 안 좋던데 혹시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나?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좀 자꾸만 잊혀지지 않아서 그래. 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난 예비 동서가 그렇게 혼자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어.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담당해야 할까봐 걱정이라는 거지?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켜줄게. 그건 지켜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내내 단 한 사람도 부엌에 들어가 보지 않는 거야? 아니 그건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아니야. 그냥 살림 잘하는 사람이 살림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각자 분담해서 하는 거라니까? 우리 엄마는 단 한 번도 며느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킨 적 없어. 그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좋아서 하는 거라고? 진심으로 그렇다고 생각해? 좀. 이제 겨우 양가 허락받고 결혼 준비 시작했는데 초반부터 우리 이러지 말자. 그런 건 다 결혼해서 조율하고 맞춰가면 되는 문제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자기 엄청 좋아하는 거 봤잖아. 시집 오면 절대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예비 동서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궁금한 거야. 혹시 책 잡힐 일 있어? 말이 좀 그러네. 책 잡혀야 시댁일 도와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살림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그럼 자기는 친정집 살림 도와주는 것도 뭐 책 잡힌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는 것도 동서가 하고 있었잖아. 힘쓰는 일마저도 그 연약한 사람이 전부 도맡아야 하는 게 말이 돼? 그뿐만이 아니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조차 동서를 시키잖아. 사람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손님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 부탁을 했으면 내가 나서서 도왔을 거야. 그리고 혼자 일을 해야 편한 사람이 있고 남이 도와줘야 편한 사람이 있듯이 이게 성향마다 다른 거잖아. 우리 재수 씨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하대. 그냥 부엌에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배려를 해준 거라고. 배려? 오죽하면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했겠어. 나 심지어 예비 동서랑 인사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이 없어.
살림시키고 밥 차리라고 시키는 거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쳐. 하지만 가족에서 은근히 배제하는 거 그게 나로선 납득하기 힘든 일이야. 그래서 우리 집이 정상적이지 않은 집안이라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난 정확히 알고 싶은 거지. 동서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건지.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잖아.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할 일이야?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그럴싸한 말로 지금 우리 집안을 모욕하고 있잖아. 입장 바꿔서 내가 자기네 집안에 대해서 험담 늘어놓으면 기분이 좋겠어? 사람은 각자 타고난 능력 같은 게 있는 거잖아. 재수신 집안일도 잘하고 꼼꼼하고 세심한 타입이라 자연스럽게 그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힘든 일을 다 늙은 우리 엄마가 하리? 그날은 손님이 오는 날이라 정신도 없고 이리저리 바빴기 때문에 제대로 인사를 못 나눴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 집안이 너무 가부장적이니 어쩌니 하면서 험담하는 건 좀 멈춰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혹시나 자기도 시집와서 그런 일을 떠안아야 할까봐 걱정돼? 아니,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재수씨는 그렇게 살지라도 난 우리 와이프만큼은 끝까지 그런 일 못하도록 지킬 거야. 그리고 겉보기엔 이상해 보일지라도 난 지금 우리 집안이 아주 행복한 집안이라 생각해. 모두가 행복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닌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그 집안에서 동서의 위치가 그렇게까지 하락한 건 분명 그 집안 분위기 때문일 거라고 덧붙이고 싶었지만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게 마치 제 미래인 것만 같아서 자꾸만 망설여지더라고요. 여자들은 느낌으로 알잖아요. 시집가서 제가 당할 일들이 아주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은 아주 머리에 꽃밭이 가득한 채로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는 모습을 보니 더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더니 더없이 좋은 신랑감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신랑에게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줄이야. 저는 인생의 기로에서 고아니면 스톱을 외칠 상황에 놓여졌어요. 자신있게 스톱을 외쳐야 했지만 저에겐 그럴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양가의 결혼을 허락받은 마당에 동서가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다고 이 집안 뻔하니 어쩌니 하면서 파혼을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공든 탑을 한 방에 무너뜨릴 자신은 없어서 그렇게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어요. 그때부터 달리는 말을 탄 듯 멈출 수 없었네요. 사실 제가 느낀 그 찝찝함 하나만 빼면 모든 게 완벽한 시댁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절 너무 예뻐해 주셨고 아껴 주셨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집안에서 저를 조건 없이 좋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시댁을 바라봤을 수도 있겠다. 좋으신 분들인데 내가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거리를 뒀던 게 아닐까 싶어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도 편견을 내려놓고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갑작스레 시댁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동서가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던 게 저도 모르게 그걸 당연스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먹은 과일 접시를 동서에게 건네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화들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서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어딘가 자꾸만 낯이 익은 거예요. 그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창고에 있는 사진 앨범을 보여주시겠다며 자리를 뜨시는 거예요. 가족들 모두 물건을 찾겠다며 창고에 가고 난 후 잠시나마 동서와 저 단 둘이 남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서 부엌에 들어가 이런저런 말을 붙이다가 동서에게 물어봤어요. 동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글쎄요, 저는 처음 뵌 것 같은데. 자꾸만 낯이 익은데? 내가 착각했나 보네요. 아무튼 생각해보니 우리 둘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얼마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단둘이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랑요? 왜요? 그냥 미리 친해지고 싶어서요. 혹시 저한테 할 말 있으면 하셔도 되고. 솔직히 말할게요. 전 지금 이 집안의 모습이 정상적이진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제 착각이라면 죄송하지만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동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오늘 하루도 허리 한번 못 펴고 집안일만 했잖아요. 그 말을 조심스레 꺼내자 동서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더니 그제야 눈빛이 싹 바뀌더니 저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얼른 도망가요. 네? 친절한 것 같죠? 잘해주는 것 같죠? 화목해 보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도망가요. 여기 시집 오잖아요? 100% 후회해요. 지금이라도 파혼하시라고요. 동서는 가슴에 오랫동안 묵혀둔 말을 내뱉듯 그렇게 말을 쏟아냈어요. 동서가 그렇게 말을 쉴 새 없이 많이 하는 모습은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네요.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건 바로 그때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창고에서 나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동서는 다시 입을 꾹 다물고 일만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 왜 부엌에 있니? 여기 와서 우리 아들 어린 시절 모습 좀 보렴 하며 저를 거실에 불러내더라고요. 이렇게 또 거실로 쪼르르 달려가면 너무 찝찝할 것 같은 거예요. 분명 동서는 저에게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꼭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님, 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와도 되나요? 커피? 집에도 있을 텐데. 여긴 믹스커피밖에 없던데요? 자꾸 졸려가지고 정신을 좀 확 깨고 싶어서요. 혼자 가긴 좀 그렇고 동서랑 둘이 좀 다녀올게요. 쟤랑 둘이 나갔다 오겠다고? 네. 가족들 커피까지 사오려면 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참에 동서랑 친해질 겸 다녀오면 안 될까요? 전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다녀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일어나 옷을 챙기시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자. 바람도 좀 쐴 겸 나도 좀 나가고 싶네. 진짜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동서, 시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밖에서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동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더라고요. 문득 무서워졌어요. 진짜로 집착이 심한 분인가? 헛소리 할까봐 일부러 따라온 걸까?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커피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 채로 불편한 자리에 앉아있다가 왔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동서와 단둘이 이야기를 할 시간조차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적어도 동서가 왜 저에게 파혼을 하라고 재촉했는지, 자신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건지 그 사연만큼은 꼭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예비신랑에게 어머님이랑 둘이서 데이트를 좀 하라고 등을 떠밀었고 시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 시댁에 가서 동서를 데리고 무작정 나와 택시를 잡아탔네요. 카페나 다른 장소에 가면 분명히 찾아서 달려오실 것만 같아서 저희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아시고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네 동서가 지금 집에 없다고 하던데 혹시 둘이 같이 있니? 아니지? 나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동서는 저랑 같이 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차마 연락 못 드렸어요. 어딨니? 나도 그쪽으로 가마. 저희 친정집에 같이 있어요. 네 친정집? 거긴 왜?
그냥 겸사겸사 친해질 겸 이야기 나누자고 저희 집에 초대했거든요. 여기서 좀 머물다 가도 되죠, 어머님? 아이, 뭘 사돈 때까지 우리 며느리를 끌고 가고 그러니. 괜히 패기치지 말고 어서 나와. 에이, 어머님. 이제 막 왔는데 어떻게 바로 나가요. 여기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과일 좀 먹고 천천히 들어갈게요. 어머님은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따가 봬요, 어머님.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차마 사돈댁에 직접 오신다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간섭을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고민하던 중 친정집이 떠올라 불이 나게 여기로 온 거였어요. 부모님께는 양해를 구하고 동서를 제 방으로 이끌고 차를 한 잔 내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제부터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어요.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 전혀 없으니까 터놓고 이야기해도 돼요. 동서는 눈물을 그렁이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이상한 기분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동서는 그 집안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동서는 한참 눈물을 쏟은 뒤 겨우 진정을 하고 저에게 다시 한번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 너무 후회해요. 이 집안에 시집만 안 왔더라도 사람답게 멀쩡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진행하지 말아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요. 제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이 집안은 진짜 미친 집안이에요. 저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잘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더니 한순간에 변한 거예요. 결혼 허락받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세상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며느리로 우리 집안에 와준 걸 너무 환영한다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돌변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뺏고 감시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저더러 식모 노릇을 하래요. 그게 며느리의 역할이라면서 저보고 희생만 하래요.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라 감금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태껏 제 의지로 약속을 잡을 수도 없었고 외식 한번 못 해봤어요. 이렇게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성인이잖아요.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이혼할 생각은 왜 안 해보셨어요? 저라면 초반에 도망갔을 것 같은데. 제 재산을 쥐고 안 놔주니까요. 결혼하자마자 재무 쪽에서 일했던 시아버지가 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봐주시겠다면서 조언을 해주실 때까지만 해도 진짜 감사한 분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랑 재산을 합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물 흘러가듯이 재산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저더러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건 담보라면서 제가 며느리 노릇을 잘해야 야금야금 돌려주겠대요. 며느리 돈은 당연히 시댁 돈이라면서 넘보지도 말래요. 저는 그 돈 돌려받기 전까지 절대로 이혼 못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딸을 위해서 열심히 모아둔 돈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자마자 재산을 뺏어갔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돈을 홀랑 뺏어요? 그들은 돈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아직까지 뺏긴 돈 없죠? 네, 아직 없긴 한데. 저한테 다가온 것도 제가 외동딸인데다가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재산 뺏기 만만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 분명해요. 그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주 외동딸, 제 귀에도 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를 쓰고 달려들까요? 그래도 그쪽은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방패막이 있잖아요. 이 결혼 당장 파혼하고 새 출발해요. 저를 도와주시는 건 고마운데 곤경에 처한 동서를 두고 혼자 살 순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가 무기 없이 달려들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저도 몇 번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순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피해를 입었으면 보상을 요구해야지. 제대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본 적 있어요? 그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저희 아버지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실 거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그렇게 아버지를 제 방에 모시게 됐어요. 아버지는 동서가 처한 상황을 골똘히 들으시는가 싶더니 동서를 자꾸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너무 뚫어져라 봐서 제가 그랬죠. 아빠, 뭐 아는 사람이라도 만났어? 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 아이,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응? 누가? 동서가? 혹시 이름이 소희 아니냐? 순간 동서의 얼굴이 확 굳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전 여태껏 동서의 이름 석자도 모르고 있었어요. 동서는 자신의 이름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아버지 이름이 정광훈이 맞아? 네, 저희 아버지 이름 맞아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 기억 안 나? 어렸을 때 내가 그 집에 자주 가서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우리 가족끼리 계곡도 같이 가고 그랬잖아. 난 그때 땡땡동 살았는데. 아, 혹시 땡땡동 아저씨? 5층짜리 아파트 사시던 그분 맞나요? 그래, 내가 그때 그 아저씨야. 네 아버지랑 절친이었지. 그 사고가 있고 나서 네 소식이 참 궁금했는데 시집을 갔다는 얘긴 들었어도 이렇게 살고 있는 줄은 몰랐다. 심지어 내 딸이랑 이런 사이가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 그때가 되니 저도 기억에 날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적 같이 계곡에 가서 놀고 자고 먹고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그때 봤던 친구가 바로 이 동서였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 정말 죽이 잘 맞아서 아빠에게 소희랑 또 언제 놀러 가? 하면서 보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이후로 교통사고로 소희는 부모님을 동시에 잃고 친척집에 머물며 살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친구를 잃고 소희는 부모님을 잃은 채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가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소희의 약점을 무기 삼아 착취를 해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밝고 명랑하고 해맑았던 소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뀌었다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의 눈썰미로 소희를 알아본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소희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제 결혼 준비는 올스탑이었죠. 아무래도 하늘에서 광운이 그 녀석이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만난 게 다행이라고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희에게 원한다면 힘들 때 저희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언제든지 짐 싸서 오라고 당부했어요. 편히 되어주겠다는 그 말에 소희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요즘 시대에 며느리를 종으로 부리는 집안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소희가 원한 건 뺏긴 재산을 다시 찾은 후 무사히 이혼을 하는 거였어요. 사실 시댁 쪽에서는 며느리가 돈을 줬는데 왜 다시 뺐냐, 우린 줄 게 없다 하고 배째라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라 쉽진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진 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은 치욕적인 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증거들을 모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무조건 물증으로 남기라고 당부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소송을 준비했고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슬쩍 와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어? 그냥 나이대가 비슷해서 취미 얘기하고 그랬어요. 무슨 쓸데없는 취미 얘기. 아무튼 앞으로는 둘이 그렇게 어울리지 마라. 네 동서가 얼마나 질 나쁜 애인 줄 아니? 이 사람이 급이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면 물이 드는 법이야. 그리고 너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잖니. 한동안 우리 집 오지 말고 결혼 준비에 집중해. 조만간 가구 보러 갈 거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오랫동안 가구를 써봤으니 제일 잘 알아. 아참,
그리고 둘이 통장은 합쳤지? 부부가 되면 그것부터 해야 한다. 알겠지? 아, 재산 합치는 거요? 네, 그래야죠. 네 시아버지가 재무 관련 전문가잖니. 이참에 날 잡아서 조언 좀 해달라고 해라. 부부끼리 재산 합치려면 그것도 지능적으로 계획해야 한단다. 그래야 세금도 덜 내고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 되지. 이참에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건 어떠니? 이런 건 어른들이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어머님, 저희 재산에 관련한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 뭘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집에 전문가가 있다니까? 몇십 주면서 전문가랑 상담받는 마당에 공짜로 상담을 해준다는데 그게 싫어? 너 혼자 결정하면 그게 무슨 부부야? 예비신랑이랑 둘이서 얘기하는 게 저는 편해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다 내려고요. 괜히 그거 피한다고 명의 변경하거나 한쪽에 몰아주다가 나중에 피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진짜 만에 하나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쳤는데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떡해요? 야, 넌 무슨 벌써 이혼을 생각하냐? 아, 그게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야? 아주 웃기는 애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전 그냥 농담 삼아 한 건데. 어쨌든 저희 친정 쪽에서도 아는 변호사님이 있거든요. 그분 연계해서 상담받으면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너는 무슨 애가 이 나이 먹고 친정에 의지를 하고 그래? 재정적으로 독립을 했으면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해야지. 넌 우리를 그렇게 못 믿냐?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걸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이제 없도록 하시죠.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시어머니도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긴 여태껏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 잘 구워 삶아서 돈 좀 뺏어 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다급하셨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저를 억지로 끌고 시아버지를 만나게 했고 그날 돈 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너무 불리한 방향들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종이에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위한 일이래요. 감사해야 할 일이래요. 참,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쐐기를 박으려고 하길래 제가 좀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아주 애가 탔겠죠. 거의 목전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목표물이 갑자기 삐딱선을 타니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나중에는 예비신랑이 술에 잔뜩 취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날 못 믿어? 날 온전히 믿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자기의 남편이자 보호자잖아. 내가 유일한 자기의 편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난 자기 믿어.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어떤 거? 재산 문제? 그건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말을 거역하겠다고 하진 않았는데? 그게 그거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정보를 모으고 모아서 엑기스만 전달을 해준 건데 그 노력을 봐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말할까? 아버님이 우리한테 조언해 주신 거 그거 다 나한테 불리한 것들 뿐이잖아. 솔직히 재산을 합치려면 자기가 나한테 맡기는 게 맞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그리고 내가 우리 친정 아빠한테 증여받은 걸 왜 시댁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 건데? 억지가 많은 것 같아서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나도 그냥 흘려 듣는 거야. 내가 바보야? 나도 알 건 다 알아. 재무 쪽에 있어서는 나도 나름 공부도 하고 배운 것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재산에 대한 일은 우리끼리 협의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마. 나랑 결혼이 하고 싶은 거지 재산을 합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돈밖에 모르는 놈으로 보여? 진짜 실망이다. 왜 발끈하고 그래?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결혼하고 나서 해.
그래도 늦지 않아.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더니 이토록 신뢰가 없는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우리 가족을 믿지 못하는 여자는 나도 필요 없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재산부터 갈취하고 결혼해서 무일푼인 와이프 착취하면서 종부리듯 살려고 했는데 순서가 뒤바뀌니까 아주 당황스럽지? 동생 작전은 순탄하게 흘러갔는데 갑자기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많이 당황스러울 거야. 대체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말 그대로야. 내가 언제까지 선량한 탈을 쓴 네 가족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내가 그 검은 속내를 모를 것 같아? 그럼 차라리 헌신적으로 노력이라도 좀 하든가. 굽히고 들어오기라도 하든가. 너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기생해서 사는 주제 뭐가 그렇게 당당해? 자꾸만 파혼하고 싶어지게 만들잖아. 뭐? 파혼? 지금 입에서 파혼 얘기가 나왔단 말이지? 너 분명 진짜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거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랑 헤어지고 절대로 다시 안 매달릴 자신 있냐고? 내가 후회할 거라 생각해? 아쉬운 쪽은 내가 아니라 그쪽일 텐데? 내가 뭐가 아쉬워? 아쉬운 건 너지. 난 솔직히 아쉬울 거 하나도 없지. 난 아직 한창 때니까. 그럼 누가 더 아쉬운지 직접 대결해보면 되겠네. 네 동생한테도 전해. 조만간 이혼 소장 날라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건 또 뭔 뜻이야? 내 동생이 이혼을 왜 해? 둘이 잘 만나서 잘 살고 있구만. 조만간 알게 될 거야. 설마 우리 재수씨한테 뭐 헛소리 하면서 바람이라도 넣었냐? 우리 재수씨? 뭐 집에선 거들떠도 안 보고 물 갖다 달라고 명령하더만 이제 와서 우리 재수씨? 방관도 범죄야. 사람이 그렇게 치욕적으로 살고 있으면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던가. 장남이라는 놈이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 조만간 너희 집안 사람들 전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저는 파혼을 선언했어요. 속 시원했죠 뭐. 어차피 찝찝하게 생각한 결혼이었는데 이참에 딱 잘라내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소희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작전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열불이 나셨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소리부터 냅다 지르셨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며느리 둘 다 날 공격하냐고? 니네 언제부터 그렇게 붙어먹은 거야? 우리 아들 둘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지? 내가 너 죽일 거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전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위기에 처한 쪽을 도와주는 것뿐이고요. 말 조심하세요. 저희 이제 가족 아니잖아요. 며느리라는 호칭은 이제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남한테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 그거 범죄인 거 아시죠? 진짜로 인생 망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법적으로 대응하시죠. 변호사님을 잘 만난 덕분에 법적인 문제를 아주 잘 헤쳐나가게 됐고 너무나 다행히도 소희는 결국 승소해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소희는 만족한다고 힘들었던 시댁살이는 그만 잊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희의 승소와 더불어 그쪽 집안은 아주 폭삭 망하게 됐네요. 두 번째 며느리의 돈까지 빼먹을 생각을 하며 기대에 찼을 텐데 참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집 둘째 놈은 꼴에 불륜까지 저질렀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쨌든 범죄 행각을 하며 증거를 질질 흘려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였죠. 덕분에 그 집안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고들 하지만 파혼도 나름대로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이별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자꾸만 들어서 울적해지는 거예요. 그때 소희가 저에게 한마디 건네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그런 놈들한테 타겟이 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서 다가왔던 거라고 생각해. 다음엔 좋은 사람들만 다가오길 바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어쨌든 우린 잘못 없잖아.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 비록 나는 그 집안에서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이젠 과거가 됐잖아. 이걸로도 난 충분해. 그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일을 당했으니 앞으로 악독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기보다는 제 모습을 잃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인연이 올 거라 믿기로 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 계곡물에서 함께 놀던 좋은 친구와 재회하게 됐잖아요. 이게 보통 인연인가요? 그 뒤로도 저희는 쭉 연락을 이어가며 잘 지냈습니다. 파혼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정리가 필요하진 않았네요. 그냥 예식장을 취소하고 비행기를 취소하고 호텔을 취소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허튼 사람을 만나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는 생각에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적은 돈으로 제 인생을 구제한 셈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전남친이 된 그놈은 아주 오랫동안 저에게 미련을 흘리며 붙잡고 애원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더러 한 번만 받아주면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저를 떠받들고 살겠다며 아주 울고불고 난리였네요. 다시는 저 같은 여자를 못 만날 것 같다네요. 저 같은 호구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말이었겠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결혼하기로 약속하자마자 공용 통장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파혼하고 나서 그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은행 앱에서 알림이 자꾸 오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경악했네요. 그놈이 글쎄 그 통장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먹고 있었더라고요. 티나면 안 되니까 소액으로 빼먹는 중이었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괘씸해서 제가 전부 인출해버렸네요. 진짜 구질구질함의 끝판왕이었어요. 전부 인출했더니 글쎄 저더러 그 돈의 반만 좀 줄 수 없겠냐고 문자까지 한 거예요. 심지어 전화해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돈이 진짜 없어. 하면서 우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런 놈과 결혼하겠다고 인생을 낭비했구나 싶어서 허무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놈 덕분에 남자 보는 눈이 한층 높아진 것 같으니 그마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인생은 내 친구가 살린 거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집에 동서가 무기력한 표정으로 노예처럼 일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조차 채지 못했을 거잖아요. 결혼을 했더라면 제 인생은 진짜로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아빠의 친구분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유독 저희들과 잘 놀아주셨거든요. 얼굴은 좀 험악하게 생기셨지만 웃을 땐 완전히 하회탈이 되는 아저씨였어요. 계곡에 갔을 때 튜브를 흔들면서 놀아주시던 모습이 아직까지 생생하네요.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희는 제가 좋은 친구로 옆에서 잘 지켜줄 테니 맘 놓고 계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특히 결혼을 앞둔 분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때 만약 이상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바로 그 느낌이 맞아요. 우리는 지금 수십 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쌓았겠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면 90% 이상은 조상신이 말리는 거니까 얼른 그곳에서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세상에 만날 사람은 많고 인연은 언젠가 또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처음 파혼했을 땐 진짜 이대로 사람을 못 믿고 도태되면 어쩌나 싶었는데 몇 년 사이에 다시 씩씩하게 원래의 삶을 살고 있고 새로운 인연도 몇 번 만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파혼의 아픔에 시달리지 않는답니다. 파혼의 시련을 잘 극복한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위기가 와도 잘 넘길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정과 시련이 있으시겠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사연을 이만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며 물러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